있는데 적정 파종량은 우리가 130g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30g에서 파종하면 보급종 20kg 갖고 하면 150개가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kg 한꺼 가지고 150개 안 만들죠. 대부분 120개, 130개 만들 거예요. 그러면 150g으로 파종할 경우에는 130 상자가 나와요. 제가 보기에도 150g에서 내외로 하면 여러분께서 물을 이양한 다음에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 150g 내외로 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적정 육미일수예요. 중미호는 20에서 25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우스 모짜리를 거의 많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하우스에서 육미할 경우에는 온도가 고온이에요. 고온이기 때문에 뭐가 빨리 자라죠. 뭐가 빨리 자라면 특히 밀파에서 그게 더 빨라요. 고온의 밀파 조건이면. 그러면 육미일수를 줄여야 돼요. 제가 판단으로는 하우스에서는 20일 이상 육류를 길게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뭐가 노화되고 뜬모나 생리장애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하우스 육류는 20일 이내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육류할 때 저에서 농사 지을 때 실패하고 뭐 하는 게 대부분 이쪽 상자 쌓기하고 육류기간 출하시키고 육류하는 기간에서 특히 이 상자 쌓는 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제일 많이 발생해요. 자, 상자는 15개 내외로 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30도에서 32도씨 내외로 3, 4일간 이게 상자 쌓기 하는 게 3, 4일간 하는 게 좋고, 이게 저온일 경우 이렇게 노지에서는 이게 일주일 이상 길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일주일 이상 길게 왜 가냐? 저온에서는 이게 쌀이 잘 늦게 되니까, 온도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일주일간 길게 가면서 계속 저온이냐? 하루 이틀 온도가 딱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소홀하면 곰팡이 발생하고 고온 피해가 나와요. 특히 30도, 32도 유지하고 3, 4일간 상자 쌓기를 하면서 이게 한 이틀 지나면 떠들어 봐가지고 온도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자를 바꿔서 쌓아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고온이면 환기시켜갖고 온도를 낮춰줘야 되고, 또 야간에서는 다시 덮어줘갖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곰팡이나 고온 피해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류로 가겠습니다. 부주포 육류입니다. 부주포 육류에서는 이 바닥을 균일하게 좀 해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왜냐? 높으면 물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말라 죽고, 깊으면 녹아 없어집니다. 균일하게 바닥을 쏘리는 오픈 매치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여기 고랑입니다. 고랑을 깊게 배수가 잘 딛게 해주십시오. 왜냐? 이 기간에 비가 많이 올 수 있어요. 한 이틀간. 그러면 배수가 안 되면 여기서 습해 피해 나요.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온일 경우에는 고랑에 물을 깊이 대고, 저온 피해가 안 나고 물을 깊이 대고 유지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야간에는 물을 깊이 대고 낮에는 온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물을 빼줘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랑을 깊게 해주십사. 그리고 보통 이게 논의 못자리에서 한 20일 넘게 가는 경우도 20일 가는데, 그 중간중간 밖에서 논둑에서만 쳐다보셔가지고 들어가서 벗겨가지고 상태를 살펴보십사 말씀드릴게요. 너무 늦게 발견하면 약재 처리할 시간도 늦어요. 중간중간 들어가서 반드시 이 부츠포를 걷어가지고 확인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우스 육류입니다. 하우스 육류에서 이렇게 녹화 기간은 보통 2, 3일인데 백색 부츠포랑 차량망 설치해갖고 이 백화모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해줍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수인데, 관수는 어렸을 때는 한 번, 나중에 상황을 봐서 2회, 3회로 늘릴 수 있습니다. 자, 하우스에서는 이 온도 관리와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우스 온도가 절대로 30도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하우스 온도가
오전에 25도 이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환기시켜야 돼요. 절대로 30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환기를 신경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옷자리 물 주는 시기와 온도 관리입니다. 육류기관에게 굉장히 신경 쓰고 잘 해주셔야 돼요. 물 주는 시기는 한 번을 줄 경우에는 오전에 주세요. 두 번을 준다 하면 오전 10시부터 12시, 오전에 한 번, 12시, 4시 이전에 오후에 한 번, 그렇게 주세요. 야간에 이렇게 이슬이 몇 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온도 관리입니다. 출하기 때는 30도 내외로 유지하고, 녹화기, 경화초기, 경화 후기, 하우스 온도를 25도씨 내외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뭐 들뜬모도 있고, 뭐 베개 씌운 것도 있고, 여기 보험 피해 난 것도 있고, 모자라병 생긴 것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상자 싸기가 잘못해야 보험 피해 난 거, 비닐 같은 거 너무 늦게 느낍니다. 자, 규산질 비료입니다. 규산질 비료를 주면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곁대가 튼튼하고 벼가 직립으로 자라게 세워요. 그래가지고 도복경감의 예방 효과가 있고 병충해도 덜 발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비율을 증강시켜가지고 신비도 향상시킵니다. 규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웅천지점은 작년에 살포했죠. 3년 주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신청과 살포까지 같이 반드시 신청을 해주십시오. 살포 경영인들이 다 살포해드리잖아요. 꼭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살포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 살포까지 해주기 때문에 꼭 신청과 살포를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벼 모내는 시기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벼 모내는 적기는 5월 23일에서 6월 5일인데 이거 좀 적게 보면 5월 말에 이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양 시기는 그래서요, 이양 적기는 조금씩 이제 우리가 온도 변화에 의해서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조금씩 늦춰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다 비료 주는 겁니다. 표준 11항이 보통 우리가 9kg에서 여배 같은 경우에는 조금 11kg 이렇게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 비료 사용량을 이렇게 조사해보면 상반벼 7kg에서 관측지 15kg 사이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인 토양 검정 진단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여러분께서 농사를 짓는 그 비료 해마다 쓰시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가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표준 11항인데 예전에는 이게 맞춤형 비료가 나왔을 경우에는 새끼출거름을 밑거름에다 포함시켜가지고 새끼출거름 생략하고 밑거름에다 포함해서 이렇게 같이 줬습니다. 밑거름, 이삭거름. 자, 이삭거름 줄 경우에는 일반벼 품종은 출수 24일에서 25일 전에, 상반벼 같은 경우에는 출수 15일에서 16일 전에 이때 주는 것이 이쪽에서는 수량과 보품질에 유리합니다. 수량과 보품질. 상반벼를 왜 이쪽에 주냐? 도복 경감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합니다. 자, 이게 이삭거름을 주는 시기가 출수 30일 전에 빨리 주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3절간, 4절간 이쪽에 영향을 줘요. 도복에 관련된 게 3절간, 4절간, 5절간인데 이쪽에 비료를 출수 30일 전에 너무 빨리 주면 이쪽에 신장을 시켜가지고 도복에 약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품종일 경우 출수 25일 전후, 상광염 같은 경우에는 출수 15일 전후로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쌀 단백질과 식미활근인데 단백질 함량이 높을수록 단맛이 없다고 해요. 그럼 단백질 함량이 왜 높으냐? 질소 11양이 많을수록 단백질 함량도 같이 증가해요. 고품질 쌀에서 단맛 좋은 생산하기 위해서는 과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벼 등습기 기온과 수량과의 관계인데 출수기 40일간의 온도가 평균 기온이 22도 내외가 될 경우에는 등습이 최적 조건이 되고 등습이 제일 잘 됩니다. 그때가 등습이 잘 된다는 건 벼가 잘 여문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벼가 잘 넘으면 수량도 많고 단맛도 향상됩니다. 그 다음에 벼 사용 단계별 물 관리입니다. 이건 잘 지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여기만 말씀드릴게요. 무효 분홀기입니다. 보통 이양 후 한 30일 지나면 중간물떼기를 하거든요. 중간물떼기를 하는 이유는 무효분홀을 억제하고 유해물질 제거하고 도복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중간물떼기 하는 기간은 보통 5일 내지 10일간입니다. 이 간척지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10일 이상 중간에 비가 안 온다고 하면 중간물떼기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물을 대주십사, 한번 대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염해 피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수익비, 출수익 그 간단관수로 물 보통 걸러대기를 해주시면 되고 이게 낙석입니다. 물을 완전 물 떼는 시기가 출수 한 3, 40일 전이라겠는데 단맛이 좋고 수량을 늘리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콤바인으로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은 물을 늦게까지 대주는 게 수량도 많고 수량도 증가하고요. 고품질 쌀 생산하기 위해서는 늦게까지 물 대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벼 생육달개별 주요 병해충입니다. 못자리 시기에는 이렇고 혼답 초기, 혼답 중기에서는 혼답 초기에서는 상자 처리제로 방제를 해주시면 돼요. 상자 처리제로. 그 다음에 혼답 주기 7월 중에는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통해서 방제를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6월, 8월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특히 6월 중에 먹물인재가 다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 방제를, 살충제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8월 달에 이삭도열병이라든지 홍명나방이 다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 방제를 8월 중에는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물인재입니다. 먹물인재는 야산에서 월동을 하다 이양을 하면 이게 논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논 가장자리부터 발생을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해를 주거든요. 이게 유수형성기에 문근병 비슷하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 여기 군데군데 갈변이 되고 특히 이게 출수기에서 이 먹물인재 피해가 주면 이상이 여물지 않아요. 백수현상처럼 하얗게 돼가지고 여물지 않아 고개가 숙이지 않고 빳빳하게 그러한 증상이 보이는데 이게 방제를 했을 경우에 30% 정도의 피해 나오는 경우 심할 경우 30%라겠는데 친환경 같은데 방제를 한 번도 안 하면 벼 수확을 못할 정도까지 피해를 줘요. 이게 먹물인재 방제는 피해가 예상되면 방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언제 방제하냐? 어린 약충 시기에 적용약제로 물을 빼고 해질 무렵에 방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홍명나방입니다. 2020년도에 항공방제가 끝나고 8, 9월에 이게 가장 우리 지역에 피해를 준 홍명나방인데 6월, 7월에서 중국에서 이게 기후를 타고 날아오는 비례해충이에요. 날아오는 비례해충. 방제 시기는 피해 한두 개 보일 때 방제해야 돼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장마 기간이 7월, 8월 50일이 넘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차례 비례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비례해가지고 이 방제 시기가 한두 개 볼 때 이때가 나방도 날아다니고 또 말아가지고 피해를 주는 것도 있고 번데기 까고 나간 것도 있고 여러 차례 비례했기 때문에 섞어가지고 방제 효과가 그때는 떨어진 거예요. 시기가 제대로 못 맞춰가지고. 홍명나방은 방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벼멸구 방제인데 2020년 벼멸구도 날라오고 했었지만 이러한 피해는 없었어요. 왜냐? 홍명나방 방제를 하느냐고 약제 방제를 많이 했거든요. 벼멸구 같은 경우에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이때 방제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지역에는 7월 중하순에 항공 방제를 하기 때문에 아주 홍명나방처럼 비례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모를까 큰 문제는 없어요. 이쯤만을 만듭니다. 이게 2020년도에 장마 기간이 길어가지고 도열병하고 이 이쯤문 발생이 많이 발생해요. 조건은 습도가 여름에 고온에서 습도가 많을 경우 이때 발생합니다. 특히 밀파, 밀식한 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거 치료
방제약으로 방제를 할 경우는 입등류만병은 잘 듣습니다. 입등류병입니다. 이게 어느 때 많이 발생하냐? 연속 강호, 흐린 날에 지속될 때. 입등류병이 작년에는 우리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삭불병이 문제가 됐죠. 자, 농약은 언제 하느냐? 농약은 오전에 방제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되겠습니다. 잡초입니다. 자, 우리 잡초를 구분할 경우에는 벼하고 비슷한 화분과 잡초, 그 다음에 잎이 넓은 광엽 잡초, 그 다음에 방동산 이종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활사에 따라 1년생이냐 단년생이냐 나누는데 1년생이 한 우리 쪽에서 보면 한 60% 되고 단년생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잡초를 이 저항성이 있느냐 유무를 살펴보고 제초제를 선택합니다. 제초제는 어떻게 나누냐? 처리 시기별로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하고 중기는 토양처리 제초제예요. 토양처리 제초제예요. 후기에 사용하는 것은 잎에다 사용하는 동엽 제초제입니다. 그걸 구분해서 보면 되고 이 처리 시기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펴보시면 되고요. 제초제 처리 시기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썰어질 기준으로 합니다. 제초제 처리 시기는 이양 시기가 아닌 썰어질 시기로 제초제 처리 시기를 결정한다. 자, 저항성 잡초의 방제입니다. 저항성 잡초제일 경우는 저항성 있는 잡초일 경우는 기본적으로 초기 처리제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초기 제초제를 반드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농약 품목명이 브로모부타이드 혼합제 이것이 들어가 있는 브로모부타이드 혼합제가 들어가 있는 농약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저항성 잡초에서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농약 품목명이 브로모부타이드 혼합제가 들어가 있는 제초제를 선택하는 것이 저항성 잡초에는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초제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특히 모래땅, 누수누, 냉수다, 그 다음에 연약한 물을 얕게 심었을 때, 이상 고온과 저온이 지속될 때, 그 다음에 주목살피 할 경우에 제초제에서 약해 피해가 납니다. 약해 피해 증상은 생육이 위축되던가 발육이 저조하던가 심하면 고사까지 갑니다. 제초제 약해 피해에서는 물 걸러대기 말고는 다른 효과적인 다른 방법 없어요. 계속 물 걸러대야 돼요. 지금 제초제 이항동시 제초제를 지금 많이 사용하죠. 대농가들은 거의 다 이항동시 제초제를 지금 사용할 거예요. 이항동시 제초제를 사용하는데 작년에 내가 특히 천하지역에 있어요. 제초제 피해를 발생하고 출장을 여러 번 갔는데 왜 갔냐? 썰해지를 하면서 제초제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썰해지로 보통 며칠 만에 이항해요? 2일 내지 5일 사이에 대부분 하잖아요. 그 농가를 갔는데 썰해질 할 때 제초제를 하고 3월 후에 이항동시 제초제를 사용했어요. 이건 중국 살포죠. 초기 제초제를 사용하면 제초제 사용하고 한 열흘간 기본적으로 뜨셔야 돼요. 떼야 돼요. 간격을 주셔야 돼요. 이분은 그렇게 사용해가지고 약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 편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제초제는 약효 그렇게 사용하면 약효 효과는 솔직히 말하면 중국 살포이기 때문에 잡초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벼가 몸살을 심하게 하고 심지어는 고사까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복 살포는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많이 사용하는 이 이항동시 제초제를 사용할 경우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너는 균일하게 썰해질 하시죠. 너는 균일한 썰해질. 균일한 썰해질. 그리고 썰해질 후에 3일 이내에 동시 제초제를 쓰는 게 좋고, 또 이항할 때 물 깊이를 2 내지 3cm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약 적더라도 꼭 있어야 돼. 한 2cm 내외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모 심을 때 이항 깊이를 3cm를 유지해서 심고, 그 다음에 이항이 끝날 경우에는 하루 이틀 후에는 반드시 물을 대줘야 돼요. 물을 대주는데 어떻게 하냐? 물을 대줬으면 5cm 깊이를 대주고
그 담수 깊이를 5일 이상을 유지시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약해 피해가 안 나오고 효과적으로 잡초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초제 처리 후에는 최소한 5일간은 담수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제초제 종류에서 편하게 사용해서 이거 투척돼 있잖아요. 번지는 거 편리해요. 효과도 좋아요. 다만 논조류 이거 이끼나 개구리를 얘기하는데 그런 논에서는 사용하면 안 돼요. 투척제는 군데군데 사용해야 그게 확산을 돼야 되거든요. 이끼가 있는 논에서는 확산이 안 돼요. 그 농도로 그 주위에 군데군데 피해를 줘요. 그 다음에 액상 소화제 중에서 병으로 갖고 가는 게 군데군데 뿌리잖아요. 그건 원액으로 뿌려야 돼요. 반드시 원액으로. 누가 골고루 다 뿌린다고 분무기에다 뭘 희석가지고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약해 피해납니다. 절대로 분무기 사용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올방계인데 잡초방계에서 가장 우리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올방계입니다. 논에서 가장 문제는 다년생 잡초인데 이 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3개, 5개 있어요. 그리고 생존기간이 5년입니다. 이거 1, 2년 차에 방제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제초제, 중기 제초제, 후기 제초제 하면서 이것도 2, 3년 방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자, 이건 수학 및 건조인데 보통 한 이상의 pH 90도 정도 익었을 때는 수학 적기라고 하는데 따지는 건 출산 후 적산 온도로 따집니다. 1100도에서 1200도.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출수 후 55일에서 60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 생략화 재배인데 직파 재배는 저희 작물 저탄소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정부 시책이나 도도 지금 우리 저기 벼농사에서 생력 재배를 많이 도입하려고 지금 드문무 심기에서 직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범사업도 직파 재배 관련 시범사업이 17개, 18개 있거든요. 이 직파 재배는 그래서 저희들이 직파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모셔가지고 교육을 특별히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고요. 드문무 심기를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드문무 심기를 소식 재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말로 바꿔서 드문무 심기, 말 그대로 드문무 심기는 드물게 심는다고 해서 드문무 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기존 파종량을 150g 내외에서 변형해가지고 250g, 300개 파종량이 배가 돼요. 그 다음에 제식거리를 예전에는 70주, 80주에 심었죠. 그것을 50주에서 37주 사이로 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밀파를 했기 때문에 300g 가까운 그런 밀파이기 때문에 육육기간을 길게 가면 생리장애, 뜸모 생리장애 나오고 모자라병 나오고 못 썩은 증상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육육기간을 짧게 갑니다. 15일 내외로. 그 다음에 제식 분수를 3 내지 5분으로 이렇게 심습니다. 그 다음에 평당 주수는 저희들이 수량이나 미질이나 재배 안정성으로 볼 경우는 50주 정도를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문무 심기에도 지금 새로 2학기를 사시는 분들은 50주까지 다 심게 돼 있어요. 다만 소식 재배용 19층으로 바꾸냐 안 바꾸냐의 문제인데 기존 지금 2학기 50주까지 심어도 수량성에서는 하나도 안 떨어져요. 다만 이걸 간척지에도 저는 적용은 하고 안 합니다. 간척지 같은 경우에는 70주, 80주 심어야 정상적인 수량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간척지에서 영상 다 접어갖고 남포가선지에서 4, 5년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그래야 되고 육답에서는 이 드문무 심기를 하면 단도당 보통 상자수가 25개라는 게 30개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10개 내외로 줄일 수, 반을 확 줄일 수 있어요. 수량성에서도 안 떨어져요. 저희들이 작년, 저작년 해봤거든요. 시범사업으로.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육답에서는 이항을 하실 때 상자수 줄이기 위해서는 드문무 심기 해도 되고 그거 안 해도 상관없지만 50주에서 60주 심으면 육답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해요.
두목식기의 특징은 균일한 균청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키가 여러분들 중류로 하는 것보다 이게 10cm, 15cm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 심는 모키는 15cm 안 20cm 될 거예요. 모키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균일한 균청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자당 밀묘를 했기 때문에 육묘 기간에 온습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두목무식기에 쓸 경우에는 분할이 조금 늦고 출수도 좀 늦어요. 그렇지만 수량과 품질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벼릉사에서도 저탄소 농업을 무지하게 강조해요.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고. 왜냐? 기후변화에서 온도 상승하기 때문에 벼릉사에도 가면, 벼릉사에서 그래서 어떤 걸로 저탄소 농업을 하냐?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탄소 이런 게 지금 온실효과를 유발한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세계적인 주죠. 농업에서요, 온실가스 발생하는 게 뭐냐? 가축, 농작업, 식물 재배할 때 이산화탄소, 메탄 주로 이런 게인데, 자,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중간 물대기, 물걸러 대기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상시 물 관리하는 것보다 중간 물대기 할 경우는 25%, 물 걸러대기 할 경우는 63%의 이게 온실 효과 저감이 되거든요. 벼농사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을 요구하는 거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 토양 검정을 통해서 균형 시비를 할 경우에는 이것도 화학비를 절감하는 것도 저탄소 농업 기술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비 작물까지 해변하면 더욱 좋고요. 간단 간수하는 효과가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물걸러대기는 헛새 끼치기 할 때 꼭 해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이것보다도 저탄소 농업에도 기여하고 도복 예방을 위해서는 중간 물대기를 꼭 실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